네, 김병준 국민대학교 교수 모시고 정치권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한일 양국이 수교한 지 50주년 되는 이 날이고, 그래서 이 양국 정상이 교차 참석하는 리셉션도 있었습니다. 한일 관계가 조금 그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 좀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죠. 네. 사실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네. 이 글로벌 사회에서 다른 지역은 말이죠. 이렇게 네. 다들 그 지역 협의체 내지는 그 지역 협력체를 다 만들어 가는데 이 동북아 지역만 우리 아직도 전부 이렇게 예. 서로 갈등과 대립을 겪고 있단 말이죠. 그 다른 데는 뭐 아시안이다, 뭐 예. EU다, 뭐 다 그렇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스스로 힘을 다 갉아먹고 있는데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예, 이른바 결국 이 투트랙 얘기가 나오는데요.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우리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되 군사, 외교, 안보, 경제 쪽으로는 좀 우리가 주동적으로 풀자 이런 얘기인데요. 쉽지 않죠. 실제로 여러 번 우리가 시도를 했었죠. 참여정부 때도 예. 역사 문제 같은 것은 정말 그 학문적 토론이나 그건 뭐 역사적인 그 증거가 있으면은 예. 얼마든지 그 합리적인 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가고 네. 그 다음에 협력은 협력대로 또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다가 결국 엎어지고 그랬죠. 네. 그래 아주 그 쓴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외교가 상대가 있는 것이라 말이죠. 특히 지금 상대가 아베 신조거든요. 뿐만 아니라 정말 일본은 힘든 나라입니다. 일본이 우리 보고 그렇게 힘든 나라라고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 정말 힘든 나라죠. 알겠습니다. 예. 잘 돼야 될 텐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잘 되도록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외교력이라는 게 발휘가 돼야 될 거고요. 또 이제 우리 국민들도 만약에 우리 외교력도 정부가 외교력이지만 일정 부분에서는 우리 국민을 설득할 부분은 또 지도자로서의 설득을 해 나가야죠. 그 국민적인 감정에 그대로 편성한다거나 하면은 아차 순간에 이제 정말 큰 국익을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투트랙을 우리 정부가 가져간다면 투트랙을 왜 가져가야 되는지 그게 왜 불가피한 것인지를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 투트랙으로 가져간다면 그 투트랙의 주체들도 잘 그렇죠.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정부가 어떤 부분을 맡고 그다음에 민간 영역이 어떤 부분을 맡고 그다음에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본다. 그게 제일 더더욱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 나름에 뭐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뭐 자꾸 그 일본과 중국, 미국 사이에서 어떻게 적당하게 있겠다라는 이런 자세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나름의 확고한 그림이 있어서 거기다가 우리 힘을 붙여서 나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뭐 적당히 중간에서 어떻게 뭘 하겠다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고 말씀대로 우리가 제대로 그림을 그려야 이 그림에 맞게 이 뭐 정부는 또 뭐 민간은 뭐 기업은 또 학계는 하는 식의 역할 분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림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국민들이 설득이 되면 설득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뭐가 나오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메르스 정국이 그동안 진행됐습니다. 참. 그런데 메르스가 조금 뭐 하여튼 조금 이 잡히는 듯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어요. 그리고 또 이 공안 정국을 조성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공격이 또 문재인 대표도 뭐 이종결 원내대표도 좀 일제히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선 박근혜 대통령 사과를 요구한 이 문재인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한편으로 보면 야당 대표로서 뭐 할 만한 이야기다. 또 뿐만 아니라 뭐 시중의 그 여론을 갖다가 또 반영한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오늘 제가 그 특별 담화한 것을 읽으면서 이 도대체 어디에 의미를 둬야 되지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항상 우리가 대통령 보고 사과를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 대통령도 사과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의 사과는 무엇을 담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그 사과를 하면은 그만큼 그보다 더 무거운 그 액션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방안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실질적인 행위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대통령의 사과라면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데 당연히 요구하는 쪽도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라든가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준비하겠다라든가 정책적으로는 우리도 이만큼 고민했다라든가 이게 같이 담겨야 되는데 네. 그냥 시중에 나오는 비판을 그대로 해서 사과하라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부분은 한편으로는 할 만한 이야기 했다 싶으면서도 네. 제1야당의 그 대표로서는 그보다 좀 더 무거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뭐 공안 정국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그 한교안 총리가 법무장관 될 때도 공안 장관 얘기가 나왔고 총리 될 때도 공안 총리 되는 것 아니냐 이랬고. 그런데 지금 뭐 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야당 인사까지 포함돼서 검찰이 소환하겠다 그러니까 바로 공안 통치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대통령 인사에 오해를 받을 부분이 있죠. 대부분 검사 출신들을 너무 많이 이제 기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정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국가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검찰 출신들이 아닌 정말 그 경제나 사회나 이런 걸 쭉 보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자꾸 법조계 출신들이나 이게 사법 그다음에 검사 출신들이 특히 많이 기용되니까 야 이거 국정을 운영하는 게 어떤 그 패턴이 원래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제 오해를 가질 수 있죠. 그러나 뭐 또 한편으로 보면은 여야를 막론하고 혐의가 있으면 소환을 하고 조사를 하고 해야 되겠죠. 네. 다만 이 지금 오해가 굉장히 많고 또 실제 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뭔가 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검찰이 반성해야 되고 우리 법조계 전체가 반성해야 되고. 이번에 법무장관 새로 그 내정하면서 김진태 현 검찰총장의 임기를 어쨌든 보장한다 이렇게 또 청와대가 입장을 특별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검찰총장의 독립성, 임기를 보장해 줄 테니까 좀 정치에 흔들리지 말아라 이 얘기인데 왜 검찰이 그걸 못할까요? 그러지 말고 말이죠. 우리 이 자꾸 검찰총장의 임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수사검사의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정말 뭐 다른 나라도 그런 애가 있습니다만은 정말 수사검사의 가장 핵심적인 게 서울중앙지검장 아닙니까? 이런 분은 아예 승진도 시키지 말고 그 자리에서 정말 끝을 내고 말이죠. 검찰 스스로 중앙지검장 그 검사장 가면은 나는 여기서 끝난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내가 나중에 로펌 가고 어쩌고 할 일도 없다. 이렇게 하나의 내 명예를 가지고 살겠다라고 이렇게만 가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겁니다. 그건 그러네요. 이게 자꾸 검사장하고 그다음에 고검장 가고 그다음에 이게 뭐 총리까지 가고 말이죠. 자꾸 이렇게 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검찰을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권력지향적이라고 그러죠. 하긴 도쿄지검 특수부장. 차라리 누군가 어떤 특수검사로서 가서 뭐 검사장하고 하면 난 이걸로 끝이다. 거기서 선언을 해버려야 돼. 이게 알겠습니다. 임기 보장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요. 근데 이 점은 어떻습니까? 그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시작됐을 무렵에 야당이 그 특검 주장에 좀 소극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또 이런저런 오해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야당은 우리가 특검 주장하면은 현 검찰이 수사에 손을 놔서 오히려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지체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이제 검찰 수사가 어쨌든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그러는데 다시 이제 야 이거 갖고 되느냐 특검 하자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이제 뭐 정말 아침에 이야기가 다르고 이 저녁에 이야기가 다르고 하니까 다 따라잡을 수가 뭐 있겠습니까만.
저는 그걸 따라잡는 게 제 직업이라서 할 수 없이 제가 이렇게 여쭤봅니다. 참 답답한 이야기인데, 그 검찰 수사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그러는 것 같죠. 좀 답답하다 그러시니까 제가 더 안 묻겠습니다. 참 그러네요. 저도 답답하네요. 지금 새정치연합이 혁신위를 가동하고 있거든요.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그런데 광주에 가서 이 기초단체장들하고 만났는데요. 새정치연합 소속 기초단체장들하고 만났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아주 심각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뭐 잠깐 제가 소개를 드리면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 못 믿는다. 이거는 김철주 무한군수 얘기고요. 또 위기 때마다 호남이 당의 근간이라고 말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지만 위기를 벗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변한다. 이거는 최영식 담양군수 얘기입니다. 구충권 화순군수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 지지율이 낮은 것은 당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지금 대표를 하고 있는 지도부가 지지를 얻지 못해서다.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호남 민심이? 그렇겠죠. 심각하죠. 그런 상태에서 혁신위가 가동되면 혁신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혁신위에 제가 당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당 내부의 사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건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그 구조로 봐서 혁신위가 잘 되겠습니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잘 안 될 거다. 왜냐하면 혁신위가 강한 혁신안을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집행력은 더 떨어질 거다. 그 말하자면 지금 전체적인 당의 구심점이나 강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력군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데 과연 어떤 혁신안을 과연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 그렇다고 혁신위가 또 이것저것 집행력을 고려해서 안 내놓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잘못하다간 그 혁신안과 그 집행을 놔두고 오히려 내부 갈등만 더 첨예화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게 이제 제 하나의 걱정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권, 정당의 지금 문제들이 단순히 정당과 의회 정치 그 정당 안에서의 문제로 잘못되는 게 아니라 정당이나 의회 정치 자체가 가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당과 의회가 넘을 수 없는 그런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해결책을 정당 밖의 어떤 새로운 가버넌스 구조라든가 이런 데서 찾아야 되는데 지금 혁신위의 구성을 보거나 아니면 혁신위의 전체적인 그 움직이는 걸 보면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새정치연합 틀 안에서 관계없는 분들이 그냥 그 안에 말하자면 그 안에 갇혀서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니까 이 천정배 의원이 호남발 신당을 가동시키게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위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뭐라고 단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갈 것이라기보다는 좀 그런 말하자면 지역 정당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전국 정당을 지향하는 전국 정당을 지향한다고 해도 그게 잘 안 될 것 같고요. 전국 정당 지향은. 그리고 지역 정당으로 고착화될 그런 정당이라면 아예 오히려 좀 힘들더라도 지금 야권 전체의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한 하나의 씨앗이 된다면 몰라도 어떤 지역 정당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는 당은 그건 우리 정치에 있어서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효과. 역시 새정치연합을 중심으로 이거를 리모델링을 하든 재편을 하든 뭔가 그렇게 가야 답이 나온다. 차라리 말하자면 새정치연합 안에서 투쟁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새정치연합 분들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분들하고 해가지고 정말 큰 힘을 모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경로에서 보면 사실은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이 그걸 포용할 수 있을 때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섞인 걸로 봐서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그 국회 지금 정당 안에서의 개혁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결국 공천 문제에 걸려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서로가 밀고 당기고 하면서 그 연을 찾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쪼개지고 하기 때문에 정당 안에서의 지금 이 개혁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결국은 시민사회 그 밖에서 움직여서 정당을 때려주지 않으면은 저는 이 정당 개혁이라는 게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시민 세력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답답하면 모일 겁니다. 지금 이제 답답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결국은 언젠가 누가 뭐 아니면 어디선가 이 새로운 기운이 돋으면 그것이 정치적인 세력이 아닌 정당을 바꾸는 정도의 그 점에서는 수도 있을 거다. 이 시민운동가 출신의 박원순 시장의 이 부상이라 그럴까요? 이것도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참 이야기 드리기가 못한데요. 그 박원순 시장이 하던 시민운동이라든가 이런 시민운동은 벌써 한계에 다다랐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고 사실은 그 시민운동 하던 분들이 그 시민운동이 그 막판에 다다르니까 사실은 정치권으로 다 가신 거거든요. 그 바람에 오히려 정치권으로 가는 바람에 그 시민운동은 더더욱 죽어버렸죠. 지금은 옛날 시민운동 하던 시민단체 지금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당신도 앞으로 정치하려고.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 제3섹터에서의 정말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형태도 없고 잘 보이지도 않는 어떤 네트워크에 의해서 움직이는 아니면 서로 이심전심을 해서 움직이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뭔가 하여튼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야권의 경우에는 그렇다. 그리고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